요즘 영상에서 중국이 60년대, 70년대 퇴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추진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섰다. 참 다행이었다. 중국이 그렇게 헤맨 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선언을 하죠. 이건 뭐 등소평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를 지정을 합니다. 주로 꽝둥성 또는 복건성 남부 쪽이죠. 거기다가 경제특구를 지정을 했는데 이러한 등소평의 결정에 중국 공산당 내 보수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사회주의 국가 중국인데 이걸 자본주의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등소평을 비판을 했죠. 그런데 1992년에 등소평이 소위 남순 강화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등소평이 이 일대, 즉 경제특구로 지정이 된 꽝둥성하고 복건성 일대를 돌아봅니다. 그때 벌써 이제 등소평이 나이가 많은데도 기차를 타고 경제특구를 순방합니다. 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은 엄청난 발전을 직접 목격하고 또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남순 강화, 즉 남쪽을 순방하고 남순 강화 말이죠. 내리는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때서부터 중국이 시장 경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히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무슨 시장 경제냐?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남순 강화가 있고 난 후에 그 해에 한중 수교가 일어납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죠. 이때서부터 양국의 교역량이 급증을 하고 중국도 초고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92년 한중 수교서부터 약 30년 동안 중국과 한국 양국은 정말 윈윈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고속 성장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한번 1인당 국민소득을 한번 살펴보죠. 양국 수교가 일어난 1992년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8,1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1만 불을 돌파한 게 1995년. 그래서 그 해에 우리가 이제 OECD,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7년에 2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2,300불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1992년에 42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19분의 1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2010년에 4,550불이 되고 2022년에는 12,700불. 그래서 2020년에 중국이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죠. 그러면서 무슨 뭐 샤오강 중산층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데 보면은 중국은 그 30년 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30배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디딤돌로 중국의 성장을 삼았다 그러면 도대체 선진국의 기준이 뭐냐? 당연히 이제 시기별로 틀리죠.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선진국의 기준을 3만 불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으면 선진국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목 GDP 말고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뭐 이탈리아나 또는 프랑스보다 더 높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확실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1992년에 420불이었던 중국의 1인당 GDP가 30년간 30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국 국민들의
구매력도 늘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품이 많이 수출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들여와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를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을 했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값싼 공산품과 농산품을 수입해서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심지어 참깨하고 칡뿌리까지 중국산을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참깨 값이 한국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따리 장사들이 심지어 참깨 밀수입을 하고 그런 제 상황까지 벌어진 걸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이 시기는 우리나라나 중국 모두에게 윈윈의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죠. 사회 전체, 특히 엘리트층은 급격히 친중화가 되었습니다.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우리나라 각 분야 엘리트의 대부분이 친중 세력화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사회 각 분야에 깊숙이 이제 침투를 했죠. 2022년 기준으로 볼 적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대략 230만 명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보면 되죠. 이 230만 명 중에서 중국인이 그 조선족을 포함해서 80만 명 가량 됩니다. 이 사람들 보면 자신들만의 이제 어떤 그 밀집 거주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 이미 투표권이 부여되었고, 심지어 이제 공직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주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주권자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참정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양국의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일만 시켜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에 댓글 부대까지 운영하고 있고, 잘 알려졌지만은 비밀 경찰서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건 완전한 내정 간섭이고 사법권 침해라고 하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 과정이 왜곡이 되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침투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중수교 30년 이 기간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윗부분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양국의 교육 규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1992년 수교할 적에 양국의 교육 규모는 수출입 모두 합쳐가지고 6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21년에 그 교육 규모가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교육 규모가 50배까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고, 이 파란 부분은 우리가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 전까지는 우리 이 파란 막대가 더 빨간 막대보다는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한 2000년서부터 보십시오. 이 교육 규모가 아주 급속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덕을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 대중국 교육액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액의 30% 가까이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톡톡히 이제 이득을 받는데, 현재 이제 4천억 달러 넘는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의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교육에서 발생한 흑자로 적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요 파란 선은 대중국 무역 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4월까지는 우리가 무역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서부터 무역 적자로 돌아서죠.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급격히 돌려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무역과 관련해서 한중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든 겁니다. 자, 이렇게 무역 흑자가 무역 적자로 돌아선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한중 관계가 전환기에 들어선 거죠. 즉,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밀월에 편승한 한중 관계, 그 관계는 보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윈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이제 끝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이죠. 지난 2000년 이후 20년 가까이를 차이메리카 시대라고 이름을 지은 이제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차이나와 아메리카가 이끈 세계다, 그런 뜻이죠. 즉 미중 밀월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는 중국과의 교류 및 교역 증진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중 무역 갈등이 발생하고 곧 이어서 팬데믹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역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짐을 보고 국내에서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이지만은 경제는 중국이다 라는 이제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주장인데요. 이러한 안미경중 주장은 뭐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떠들어댔죠. 요즘은 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기야 특히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상한 주장을 많이 하죠.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니까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경제에 완전히 종속된다. 그래서 반대한다. 여러분 오래됐지만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도하고 전기를 미국 기업들이 와서 장악하면은 수도 요금하고 전기 요금이 10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물값이 너무 비싸서 비 오면 양동이로 물 받아서 먹어야 되고 전기료가 10배 이상 올라가니까 밤에는 촛불을 켜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한미 FTA 체결하고 나서 우리의 대미 수출이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정 전혀 안 하죠. 그리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꼬여도 정말 더럽게 꼬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경원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안미 경중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중국이 분쟁을 계속 유발하니까 이런 주장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의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 전체가 소위 중국에 대해서 디리스킹 한다고, 즉 거리를 두겠다 라는 이제 정책을 피고 있죠. 그 전에는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마치 중국과 관계를 완전 단절하겠다 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으니까 단절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거리 두기다 해서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도 이제 침체가 됐지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서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이제 켜진 상태죠. 그러니 양국의 교역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역 흑자에서 무역 적자로 전환된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양국의 관계가 보완 관계에서 대체 관계 또는 경쟁 관계로 전환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그동안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 가던 중간재도 이제는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중국에 우리가 핸드폰, 화장품, 자동차, 뭐 기타 중간재 등 많이 팔았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상품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삼성 걸 안 삽니다. 자기네 샤오미나 화웨이 등에서 만든 것을 구매를 하죠. 품질이나 디자인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가격이 싸니까 샤오미나 화웨이 등을 사는 겁니다. 하기야 뭐 중국은 베끼기를 잘하니까 삼성 거 금방 카피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전 제품 하면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소니나 파나소닉을 선호를 했죠. 근데 90년대부터 국내에서 삼성과 LG 제품이 이들 소니, 파나소닉 제품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적어도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국산품에 밀려난 것이죠. 그 밀려난 것이 뭐 우리의 반일 감정 때문입니까? 아니죠. 국산품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과 LG를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소니와 파나소닉은 세계 시장에서도 삼성과 LG한테 밀려서 뭐 지금은 거의 망하다시피 이제 했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가, 그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최근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뭐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 작년에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동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분쟁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아메리카 시대는 이제 끝났고 팩스 아메리카 시대도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와 도전에 적응하고 극복할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겁니다. 그냥 막연히 안미 경중이다 라고 떠들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중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제가 요전 영상에서 중국이라는 실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부터 경험해온 중국은 동일한 중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본격적으로 맞닥뜨린 중국이란 나라가 당나라죠. 삼국시대 때 신라하고 연합해서 뭐 삼국 통일을 이뤘다. 이 당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선비족은 만주와 요동 지역에 살던, 즉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오랑캐들이죠. 이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당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원나라, 이건 몽골족이 세운 나라죠. 이때 고려 후기 왕들은 원나라 황제의 이제 사위였죠. 그리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그 다음에 중국은 국민당의 중화민국. 이때 일제 때 임시정부를 이 중화민국이 도와주죠. 그 후에 중국을 차지한 나라가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일당 독재 체제이고 6.25 때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자였습니다. 뭐 그 중간에 송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던 이들 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은 일관성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거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조공과 책봉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네들이 우월적 지위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는 결국 영토적이거나 또는 영향력 측면에서 팽창주의로 나타나고 그 주요 대상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대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시진핑이 국진 민태와 공동 부유를 주장하는 바람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중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최근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 성장으로 심각히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저소득층과 빈민층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과 자본의 힘이 공산당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중국 공산당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둬야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반도는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13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중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화 흡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지배했던 만주족은 완전히 동화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했죠. 내몽골 또는 내몽구 몽골족도 중국에 거의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주족이나 몽골족 모두 자기네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제 까먹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쓰고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죠. 우리가 동화되면 우리 한글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과정은 중국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 성장의 배경은 중국의 고속 성장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도 변했고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제적으로 한중 밀월 관계에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땡큐 차이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은 밀월 관계의 특수성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굿바이 차이나라고 말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